은퇴한 대기업 회장 강도현.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아내 최은숙을 잃은 후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강원도 산골 마을에 별장으로 내려왔다. 은숙은 도연에게 전부였다. 냉혹한 경영자였던 그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집에 돌아와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뿐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도연은 서울 집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옷장에 걸린 아내의 옷, 화장대 위 그녀의 향수, 거실 소파에 남은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렸다. 아버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아들 강지훈이 간곡히 권했다. 지훈의 아내와 두 손자까지 함께 살자고 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아빠는 엄마 없이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시골 별장으로 갈 거다. 거기 가면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구나. 지훈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평생 강철 같던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럼 제가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아버지 혼자 두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도연은 아들의 손을 톡톡 두드리며 억지로 웃었다. 그래, 우리 아들 효자구나. 걱정 마라. 아빠한테는 백설이가 있잖아. 평생 돈과 권력의 정점에서 살던 강도연은 이제 아내가 남긴 새하얀 진돗개 백설 한 마리와 논두렁길을 걷고 있다. 백설은 은숙이 10년 전부터 키우던 개였다. 여보, 이 녀석 봐요. 새하얀 눈 같지 않아요? 백설이라고 부르면 어때요? 아내의 환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은숙이 쓰러지던 그날, 백설은 마치 알기라도 한 듯 병원 문 앞에서 밤새 울었다. 도연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백설은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은숙의 방문 앞에만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백설을 안고 말했다. 백설아, 엄마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 우리 둘이 남았구나. 엄마 대신 아빠를 잘 돌봐다오. 백설은 도연의 손을 핥았다. 그날 이후로 백설은 도연의 그림자가 되었다. 지우는 약속대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회사 일을 마치고 3시간 거리의 산골 마을로 내려왔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 손맛이 제법인데? 도연은 웃으며 아들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한 입 맛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은숙이 평생을 지키던 식탁이었다. 그녀가 앉던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아버지 우세요? 아니다. 그냥 고춧가루가 매워서 그래. 지우는 아버지의 서툰 거짓말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대신 조용히 아버지 옆자리로 옮겨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지훈아, 내 엄마가 이 마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알죠. 제가 어렸을 때 여름마다 여기 오셨잖아요. 엄마는 이 마을 사람들 이름도 다 외우셨죠. 그래, 엄마는 말이다. 늘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어. 근데 나는 일이 바빠서 못 오게 했지. 이제야 엄마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더 좋으셨을 거예요. 여기든 서울이든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아빠가 있는 곳이 곧 우리 집이란다 하고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백설은 두 사람 사이에 누워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마치
은숙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도연은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마을회관 수리비 전액을 부담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던 마을 진입로에 깨끗한 포장도로를 깔아주었다. 농사일이 바쁜 독거노인 집에는 일손을 보내주었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마을 이장이 난처해 하자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장님, 제 아내가 이 마을을 얼마나 사랑해진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사랑한 마을이니까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큰 어른이라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옆집에 사는 청년 박태수만은 달랐다. 박태수는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 투자금 5억을 날리고 빚만 2억을 떠안은 채 고향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그는 도연의 땅 주변을 자주 기웃거렸다. 눈빛에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소주 한 병을 들고 도연을 찾아왔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태수는 술잔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리조트 개발업체에서 이 일대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땅이 핵심 위치라서요. 팔면 좋은 값에 거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연은 잔을 들지 않고 태수를 바라봤다. 자네, 그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했나? 태수가 당황하며 웃었다. 그게 솔직히 좀 받기로 했습니다. 5억 정도요. 회장님이랑 저랑 윈윈 아니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라 하실까? 땅 투기나 중개하며 청춘을 보내는 아들을 보시면 말이야.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회장님은 제 아버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알지 왜 모르겠나?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20년 전 우리 회사 하청업체 사장이셨지. 박동진 사장님. 본사 압박으로 단가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로 박 사장님 회사가 어려워지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됐지. 태수가 얼어붙었다. 술잔이 덜덜 떨렸다. 알고 계셨습니까? 자네가 이사 온 후로 알아봤지. 박 사장님 아들이라는 걸. 도연은 진심 어린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미안하네. 그때는 나도 자네 아버지도 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어. 하지만 그 일로 자네 아버지가 고생하신 건 사실이야. 그래서 자네한테 더 미안하고.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쌓인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고생이요? 우리 아버지는요, 빚을 못 갚아서 돌아가셨어요. 술에 취해 교통사고로요. 그때 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내 땅은 못 팔겠네. 내 아내 유골함이 산 정상에 묻혀 있는 곳이거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잠든 곳이야. 도연이 태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대신 자네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네. 정당한 사업가로 말이야.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 나갔다. 백설이 그의 뒤를 따라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백설의 본능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도연은 매일 아침 6시 백설과 함께 집 뒤편 산을 올랐다. 백설은 항상 같은 길로 도연을 이끌었다. 정상 근처의 큰 소나무 앞에 멈춰섰다. 은숙의 유골함을 묻은 곳이었다. 여보, 오늘도 왔소. 도연은 나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백설이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참 좋아해요. 이 녀석 항상 앞장서서 온다니까. 그리고 지훈이가 어제 내려와서 당신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줬어요. 맛은 당신만 못하지만 정성은 당신을 닮았어요. 우리 아들 잘 컸죠? 백설은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도연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마치 은숙과 대화하듯이.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날도 변함없이 산을 오르던 도연은 산 중턱에서 낯선 신발 자국을 발견했다. 등산용 스파이크 자국이 뚜렷했다. 백설이 갑자기 그 자국을 따라 냄새를 맡다니 날카롭게 지저댔다. 괜찮어, 백설아. 등산객이겠지. 하지만 백설은 계속 불안하게 주변을 맴돌며 도연 주변을 지켰다. 도연은 백설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아. 너랑 지훈이가 지켜주잖아. 그 주 금요일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마을로 내려왔다. 회사에 10억 규모의 계약 미팅이 잡혀 있었지만 부회장에게 정권을 맡기고 왔다. 요즘 아버지가 기운도 없고 목소리도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배워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요리사가 다 됐구만. 저녁을 함께 먹으며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회사 일은 괜찮니? 네가 너무 자주 내려오는 것 같아서 아빠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버지,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아버지 보는 게,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제겐 힘이 되거든요.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전 회사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오면 제가 왜 사는지 다시 알게 돼요.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을 거예요. 도연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네 엄마는 진정한 사랑을 남기고 왔구나. 지훈아, 고맙다. 아빠한테 와줘서. 무슨 말씀을요. 전 아버지 아들인걸요. 두 사람은 식탁 너머로 손을 맞잡았다. 백설이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 방에서 이불을 덮어들이다 말했다. 아버지, 내일 아침에 같이 산 오를까요?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래 못 갔어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좋지.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자.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다음날 새벽 5시 30분 도연은 깊은 잠에 빠진 아들을 보며 혼자 일어났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고 아름다웠다. 지훈이 좀 더 재우고 나 혼자 먼저 올라가야겠네. 은숙이한테 먼저 가서 지훈이가 온다고 미리 알려야지. 얼마나 기뻐할까? 도연은 조용히 등산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백설도 잠에서 깨어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다. 백설아, 조용히 가자. 지훈이 깨울라. 도연은 지팡이를 짚고 익숙한 산길을 올랐다.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도연은 산에 오를 때는 꼭 지팡이를 사용했다. 백설은 평소처럼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한편 지훈은 6시 정각에 알람을 맞춰놨지만 어젯밤 피곤했던 탓에 6시 20분에야 깨어났다. 아, 늦었네. 서둘러 아버지 방을 찾았지만 이미 비어 있었다. 먼저 가셨구나. 나도 빨리 가야지. 지훈은 황급히 등산화를 신고 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산 입구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회장님이 산에서 떨어지셨대요. 지훈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버지! 아버지! 지훈은 미친 듯이 산을 올랐다. 절벽 아래 20m 지점, 도연은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지훈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아버지, 같이 오기로 했잖아요. 왜 혼자 오신 거예요? 제가 늦잠만 안 잤어도 제가 옆에는 두 조각으로 부러진 등산 지팡이가 있었다. 백설은 도연의 시신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사람처럼 슬펐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다.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식반원이 지팡이를 자세히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데요? 이 파손 부위를 보세요. 나사가 빠지면서 깨끗하게 절단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나사가 빠지긴 쉽지 않은데. 빠진 나사 조각을 못 찾아서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럼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은 지훈에게 물었다. 보호자분, 혹시 고인께서 최근에 누군가 갈등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모두 잘 지내셨어요. 하지만 지훈은 문득 일주일 전 아버지와의 통화를 떠올렸다. 지훈아, 옆집 청년이 자꾸 땅을 팔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더니 표정이 안 좋더구나. 뭐 이해는 가지. 젊은이가 돈이 필요한 나이니까. 근데 그 친구 눈빛이 좀 마음에 걸린다. 불안해 보이더라고. 설마, 아니야. 생각하고 싶지 않아. 회장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도연은 평생 많은 사람을 도왔고 특히 말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은인이었기 때문이다. 조문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이 부인도 잃고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박태수도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을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영정 앞에 절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백설이 갑자기 달려들어 태수의 바지를 물어뜯었다. 으아! 이게 좀 치워주세요. 태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지훈이 황급히 백설을 떼어냈지만 백설은 계속 태수를 향해 날카롭게 지저댔다. 죄송합니다. 백설이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요즘 주인을 잃어서 예민한가 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걔도 슬프겠죠. 태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마을 이장이 지훈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네요. 백설이가 저렇게 사람한테 덤비는 건 처음 보는데 걔가 뭘 아는 걸까요? 지훈은 밖으로 나가는 태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장례를 치른 후 지훈은 아버지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의 빈 의자,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백설. 백설아,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지훈은 백설을 쓰다듬었다. 백설은 지훈의 손을 핥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백설이 갑자기 지훈의 바짓단을 물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다. 왜 그래? 산책하고 싶어? 하지만 백설은 평소 산책 가던 논두렁길이 아닌 산 쪽으로 지훈을 이끌었다. 백설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지훈을 끌고 갔다. 결국 지훈은 백설을 따라 산으로 올랐다. 백설은 정확히 사고 지점 근처로 지훈을 이끌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춰서더니 앞발로 땅을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다. 백설아, 거기 뭐가 있어?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파내자 작은 금속이 나왔다. 그건 지팡이 손잡이 부분의 나사였다. 인위적으로 제거된 흔적이 선명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등산용품을 모두 꺼냈다. 아버지가 사고 난 날 들고 가신 지팡이는 평소에 아버지가 애정하시는 그 지팡이가 맞았다. 지훈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아버지가 이 마을에 내려온 이후 거의 모든 일상을 함께 보낸 분이었기에 지훈은 이장님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했다. 이장님, 아버지께서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지팡이를 빌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요? 2주 전쯤 태수한테 빌려줬어요. 태수가 등산하다
자기 지팡이가 부러졌다고 해서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가 일기를 쓰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서재에서 일기장을 찾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쓴 일기였다.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져. 오늘도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지훈이가 매주 내려와요. 우리 아들 정말 효자야. 당신이 잘 키웠어요. 오늘 지훈이가 당신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당신 맛을 못 내더라고.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옆집 청년 태수가 땅을 팔라고 해요. 거절했더니 표정이 많이 어둡더군요. 그 아이 아버지가 박동진 사장님이에요. 20년 전 우리 회사 일로 고생하셨다네요. 결국 빚 못 갚고 돌아가셨다고. 미안한 마음이 커요. 도와주고 싶은데 자존심이 강한 청년이라 쉽지 않네요. 태수가 지팡이를 빌려갔어요. 자기 것이 등산하다 부러졌다며 빌려주면서 조심해서 쓰게 이거 우리 아내가 선물한 애정 있는 지팡이세 했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군요.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혹시 자존심이 상했나? 태수에게 새 지팡이를 하나 사줘야겠어요. 이 청년을 내가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사장님을 대신해서. 여보, 내일 지훈이랑 당신한테 가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나도 요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지훈은 일기장을 모두 읽고 소리내어 울었다. 지훈은 경찰에 일기장과 나사 그리고 이장님의 증언을 제출했다. 경찰은 재조사를 시작했다. 태수의 창고를 압수수색한 결과 금속톡과 도연의 지팡이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금속가루가 발견됐다. 마을 입구 CCTV에는 결정적 장면이 찍혀 있었다. 사고 당일 새벽 5시 태수가 등산복 차림으로 산 쪽으로 향하는 모습. 경찰은 태수의 등산을 감식했다. 사고 지점의 흙 성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박태수 씨, 사고 당일 새벽 5시에 왜 산에 갔어요? 등산하러 갔습니다. 평소에도 새벽 5시에 등산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그날은 왜 갔어요? 증거는 완벽했다. 결국 태수가 무너졌다. 조사실에서 태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이 이어졌다. 회장님이 땅을 절대 안 판다고 하셨어요. 제 마지막 기회였는데 중개수수료로 5억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 돈이면 빚도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팡이 나사를 풀고 금이 가게 해놨습니까? 회장님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으시는 줄 알고? 처음에는 태수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정말로 그냥 다치게만 하려고 했었어요. 회장님이 이 산과 마을에 정이 떨어지면 땅을 파실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네.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저는 그날 새벽 회장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죠?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지팡이를 조작하고 나서 매일 악몽을 꿨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조금만 다치실 거야 하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수가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 지팡이가 부러지고 회장님이 균형을 잃는 순간을 봤어요. 발을 헛디디는 순간.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태수는 바닥에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한 일이 들킬까봐 그냥 얼어붙었어요. 도와드려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조사실이 고요했다.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회장님이 떨어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지훈아 였어요. 아드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 걱정을 하셨어요. 지훈은 유리 너머 조사실을 지켜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아버지. 재판이 진행됐다. 검사는 살인방조와 유기치사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판사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험에 처한 순간을 목격하고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의 연장선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태수의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태수야! 재판 후 지우는 면회실에서 태수를 맞이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군요. 법의 심판을 받고 아버지께 진심 어린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태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20년 전 우리 아버지 회사와 당신 아버지 회사 간의 계약서예요. 제가 옛날 창고를 뒤져서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계약서 여백에 도연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동진 사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의 압박으로 단가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 장기 계약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영자금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도연 올림. 태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지훈이 덧붙였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를 도우려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요. 서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하셨어요. 지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여줬다. 태수에게 지팡이를 하나 사줘야겠어요. 이 청년을 내가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목 놓아 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고 후 3년이 흘렀다. 지우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은숙 도연재단을 설립했다. 사업 실패로 좌절한 청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다. 그는 주말마다 여전히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 백설과 함께 산을 올랐다. 이제 백설은 13살, 사람 나이로 치면 70대 초반이었다. 걸음이 많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매주 지훈과 함께 산을 올랐다. 엄마 아빠 오늘도 왔어요. 정상의 소나무 아래 이제는 2개의 작은 표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최은숙,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소. 사랑하는 아버지 강도연,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아들 지훈. 지훈은 백설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백설아, 네가 아니었으면 진실을 못 찾았을 거야. 고마워. 백설은 지훈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짖었다. 멍멍! 마치 대답하듯이. 사고 15년 후 교도소 면회실. 그동안 지우는 매년 태수를 찾아와 출소하면 재단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럴 때마다 태수는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일할 수 있겠냐며 매번 거절을 했었다. 어느 날 지우는 태수를 찾아왔다. 또 오셨습니까? 편지 받았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출소하시면 우리 재단으로 오시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을 돕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건 20년 전 계약이 성사되기 전 협력업체 모임에서 도영과 태수의 아버지 박동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직 단가 협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 두 사람이 좋은 관계였을 때였다. 이건 제가 회사 옛날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업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다. 태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버지들은 원래 좋은 관계였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그 관계를 망가뜨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당신 아버지를 돕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72세가 된 지훈과 64세가 된 태수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다. 지훈 형님,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 이 길은 눈 감고도 올라. 두 사람은 정상의 소나무 앞에 섰다. 표석은 이제 3개가 되어 있었다. 도연과 은숙의 표석 옆에 작은 표석 하나가 더 있었다. 충직한 친구 백설, 너는 끝까지 진실을 지켰다. 가족 일동.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백설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숨기고 죄인으로 뻔뻔하게 살았을 겁니다. 맞아요. 백설이는 우리 가족의 천사였어요.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백설아,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산 아래 마을에는 은숙 도연 청년재단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오늘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모두 절박한 사연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죠. 태수가 멈춰서서 지훈을 바라봤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무슨 말씀을? 우리 아버지들이 원했던 거예요. 서로 손잡고 살라고.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